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미국 주식 관련 자료들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25일 이틀간 소식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정말 핀테크부터 헬스케어, 부동산 기술, 미디어까지 정말 폭넓게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내용들을 딱 뽑아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핀테크랑 대출 관련 기업들부터 보죠. UPST, 업스타트 소식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 등급이랑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요. 그래서 주가가 4% 정도 빠졌네요. 네, 그렇죠.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재확인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죠. 다만 지난 24시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특별히 나온 공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 분석에 따른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로 SOFI, 소파이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CEO가 자사 주식을 꽤 많이 샀다면서요. 네. 앤서니 노토 CEO가 약 50만 달러어치, 한 2만 5천 조 정도 매입했다는 공시, 폼4가 나왔습니다. 이거 꽤 큰 규모의 내부자 매수죠. 50만 달러면 정말 큰데요. CEO가 이렇게 직접 나서는 건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럼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통 해석합니다. 경영진, 특히 CEO가 이렇게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건 회사 미래가치나 전망에 대해서 아주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혹은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행동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투자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꽤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SQ, 블록의 테시 앱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내놨네요. AI 기반 저축 기능이라 AI를 저축에도 쓰다니 흥미로운데요? 네, 요즘 이런 움직임이 많죠. 금융앱을 좀 더 개인화해서 쓰고 그걸로 이제 사용자 참여도 높이고 예치금도 늘리려는 그런 트렌드랑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아직 SH 공시 같은 건 없지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기술 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AFRM, 어펌 주가는 어제 파트너십 발표 영향이 계속되나 봐요. 오늘도 5%나 올랐네요. 네, 전날 그 월드페이와의 파트너십 확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은 BNPL 서비스 범위를 확 넓힐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니까요. 시장이 이 성장 가능성을 아주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와, 그리고 LC, 랜딩클럽은 무려 12% 넘게 급등했어요. 이건 이틀 전 실적 발표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10월 23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꽤 많이 웃돌았거든요. 그 긍정적인 반응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실적 발표 후에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힘을 보탰고요. 역시 시장 기대치를 넘는 실적이 나오면 주가 모멘텀이 강하게 붙는 거죠. 근데 페이팔에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네요. EU에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요? 디지털 지갑 서비스 관련해서요? 네, 이건 좀 상당한 헤드라인 리스크입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 같은 주요 규제기관의 조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최악의 경우 벌금이나 사업 방식 변경 요구까지 나올 수 있어서요. 아, 디지털 지갑이면 페이팔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중대한 규제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코드 로빈후드는 유럽 쪽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군요. 암호화폐 ETP를 여러 개 추가했다고요. 네, 유럽 시장 공략에 계속 힘쓰는 모습이죠. 지리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특히 ETP처럼 규제된 상품을 늘리는 건 논리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이 그룹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인데요. 주가가 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 SEC와의 소송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특정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이 주장을 더 강화하는 추가 법률 서한을 법원에 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 아직도 끝나지 않았군요. 계속 압박하는 거네요. 네, SEC의 법적 압박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코인베이스 비즈니스 모델이나 거래되는 자산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법적 리스크가 진행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헬스케어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LLY, 일라일릴리에서 아주 큰 소식이 있었나요? 어드베럼 바이오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요? 네, 폼 80-K 공시를 통해서 계약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됐습니다. 릴리가 어드베럼 주식을 주당 3.56달러에 현금으로 공개 매수하는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 또 있어요? 네, 어드베럼의 핵심 후보 물질인
익소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특정 규제나 상업적 성과를 달성하면 주주들이 CVR, 그러니까 조건부 가격 청구권이라는 걸 통해서 주당 최대 8.91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와, 그럼 처음 인수 가격보다 나중에 받는 돈이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릴리가 유전자 치료 같은 유망 분야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인수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CVR 조건이 붙었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물의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군요. TDOC, 텔러닥은 좀 상반된 소식이 있네요. CFO가 사임했는데 3분기 점정 실적은 또 예상을 웃돌았다고요? 네, 그렇죠. CFO 사임 후 공식 사유가 다른 기회 모색이라고는 해도 항상 시장에서는 왜? 하고 궁금해하죠. 그런데 동시에 발표된 잠정 실적, 특히 조정 EBITDA 같은 수익성 지표가 예상을 넘었다는 건 또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소식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주가에 반영할지가 관건이겠죠. 연간 가이던스는 유지했다고 하니까요. HIMS, 힘스앤허스는 AI 기반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 기사가 나왔군요. 잭스에서요. 네,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에 AI를 쓰는 건 요즘 헬스케어 분야의 아주 중요한 테마죠. 회사에서 직접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술 전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투자자들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 시스템즈는 기관 투자자가 새로 주식을 샀다는 보도가 있었네요. 에틱 잉크라는 곳에서요. 네, 기관 투자자의 매수는 종종 스마트머니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죠. 그 주식의 가치나 장기 성장 잠재력을 좋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AMWL, LFMD, NVO, DOCS는 지난 24시간 동안은 좀 조용했나 보네요. 네, 이 기업들은 특별히 중요한 개별 뉴스나 SEC 공시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LFMD는 집단소송 원고 마감일이 곧 다가온다는 알림 기사가 있었고요. DOCS는 11월 6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NVO나 AMWL은 정말 별다른 소식이 없었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기술 분야로 가볼까요? 오픈도어는 직접적인 뉴스는 없었지만 애널리스트 분석이 많았네요. 잭스는 에이전트 파트너십, 모틀리풀은 2025년 매수할 만한 성장주를 언급했고요. 네, 보통 회사 발표가 뜸할 때는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석이 정보 공백을 메우곤 하죠. 오픈도어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나 성장 전망에 대해 시장이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로 그룹은 반대로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좀 팔았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노르디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요. 네, 13F 같은 공시를 통해 확인된 내용인데요. 기관 투자자가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일 수도 있고 이익 실현일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 정보 중 하나로 봐야겠죠. 최근에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평가가 다시 언급되기도 했지만 그건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EXP 월드 홀딩스는 또 기관 투자자가 샀다는 소식이 있네요. 알리안스 에셋 매니지먼트가 2분기에 지분을 39% 넘게 늘렸다고요. 오, 이건 진로랑 완전 반대네요. 이렇게 기관 지분이 크게 늘어나는 건 대형 투자자들이 EXPI의 사업 모델이나 현재 가치 평가를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KT, 로켓 컴퍼니즈는 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았다고요. 14조 원 달러 규모의 메가 머저에 연관돼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얘기요. 아, 네. 그런 루머성 기사가 있었죠. 이런 건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 수는 있는데 확인되기 전까지는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나 투자자 신뢰 회복에 대한 다른 분석 기사들이 더 실질적인 정보일 수 있어요. FNMA, 페니메이는 실제 뉴스가 있었군요. 임원 인사랑 10월 경제 및 주택 전망 보고서 발표요. 네, 페니메이의 경제나 주택 전망은 워낙 광범위한 시장 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분야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경영진 변경은 내부 조직 개편을 시사하는 거고요. 콤패스는 조용했고 APF, 에폴리오는 투자은행 KBW에서 투자 의견을 올렸군요. 네, KBW 같은 투자은행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 아무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관심을 끌 수 있죠. 심플리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PE 비율이 높다고 언급한 건 이런 평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NWS, 뉴스코프는 기존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아직 유효하다는 걸 다시 확인했네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회사가 여전히 우리 주식 싸다고 믿고 있고 주주들에게 자본을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오파페드 주가는 어제 회사 뉴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10% 넘게 급등했다면서요? 네, 이건 아주 좋은 예시죠.
거시경제 지표가 개별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 케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잖아요. 그럼 보통 오파페드 같은 아이바잉 모델을 포함해서 부동산 기술처럼 금리에 민감한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시경제의 힘이네요. CSGP 코스타그룹은 특별한 소식 없이 주로 주가나 밸류에이션 얘기가 많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스트리밍과 미디어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FUBO 후보TV는 지난 24시간 동안은 좀 조용했네요. 네, 그렇죠. 최근 푸보 관련 얘기들은 주로 틈새 스포츠 콘텐츠 전략이나 5달러 미만 주식으로서의 가치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최근에 주요 공시도 없었습니다. 로쿠는 곧 실적 발표군요. 10월 30일. 그래서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분위기고 CTV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네요. 네,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역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프로그래매틱 CTV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로쿠 수익 모델에는 아주 중요하죠. NFLX, 넷플릭스는 며칠 전 실적 발표 부진의 여파가 계속되는군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저점 매수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10월 21일, 22일 그 실적 발표 부진이 지금 넷플릭스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죠.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빠지면 종종 아크인베스트처럼 역발상 투자를 하는 곳들이 관심을 갖곤 합니다. 회복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핵심은 역시 분기보고서 10대C Q를 통해 나온 가입자 증가 추세나 수익성 지표일 겁니다. DIS, 디즈니가 유튜브 TV랑 협상이 잘 안 되면 채널을 뺄 수도 있다고요. ESPN, ABC 같은 채널들이요. 이거 큰 이슈인데요? 이거 상당히 큰 이슈죠. 이런 채널 재송신 계약 분쟁은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디즈니 채널 쪽이나 유튜브 TV 쪽이나 가입자 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당한 수익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리고 스미토모 미쓰이 신탁 같은 기관 투자자가 디즈니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도 있긴 했습니다. CMCSA, 컴캐스트는 곧 발표될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네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 인수설도 계속 돌고요. 네, 실적 하락 예상은 아무래도 다가오는 발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는 요인이죠. 계속 반복되는 WBD 인수 루머는 또 다른 추측을 낳고 있고요. 그리고 모회사인 컴캐스트가 MBC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좀 다른 종류의 헤드라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WBD,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관련해서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잠재적인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블룸버그 보도에서 인수 입찰자들한테 재무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할 거라고 했다고요? 네, 이 블룸버그 보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재무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건 잠재적인 M&A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거든요. 최근 WBD 주가가 급등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제 정말 실사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군요. CEO가 매각하면 5억 달러 정도 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보도도 있었죠. CEO인 데이비드 자슬라브가 회사 매각 시 그 정도 이익을 얻을 거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종종 부각되는 구체적인 정보 중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 분야로 넘어가 보죠. 인슈어테크 기업인 LMND, 레모네이드랑 HIPO, 히포홀딩스는 실적 발표 앞두고 좀 조용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레모네이드나 히포 같은 인슈어테크 기업들은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관심이 높죠. 특히 레모네이드 같은 경우는 손해율, 로스 레이쇼가 개선됐는지, 히포는 수익성이나 현금 소진 속도가 어떤지 이런 핵심 지표들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약간 실적 발표 전 조용한 기간으로 보이네요. ALL, 올스테이트는 허리케인 때문에 손실이 얼마나 될지 계속 우려가 나오는군요. 네, 웨스테이트 같은 대형 전통 보험사들은 자연재해가 터지면 영향을 크게 받죠. 지난 24시간 동안 새로운 공식 손실 집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허리케인 밀턴이나 헬렌 같은 것들 때문에 잠재적 손실 규모가 어떨지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 발표 앞두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쪽 마진 개선세가 계속 될지도 관심사고요. PGR, 프로그레시브는 최근에 발표한 실적이 워낙 좋아서 그 영향이 계속 되나 보네요. 네, 프로그레시브는 월별로 실적을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험사들보다 좀 더 자주 실적 데이터를 볼 수 있죠. 최근에 발표된 9월이랑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순이익이 급증하고 합산 비율도 개선됐거든요. 그 긍정적인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고 애널리스트 평가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고차랑 교육기술 분야인데요.
DUOL, 듀오링고요. 네스닥에서는 AI 전략을 좋게 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내렸네요. 좀 상반된 분석인데요. 네, 이게 좀 상반된 시각인데요. 네스닥은 AI 통합이 가져올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반면에 BOFA는 11월 5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사용자 앱 트렌드 데이터가 좀 둔화된 걸 반영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걸로 보입니다. 등급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370달러로 꽤 내렸죠. 아, 단기적인 데이터 둔화 때문에요? CBNA 카바나는 오늘 조용했군요. 네, 지난 24시간 동안 새로운 주요 뉴스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올린 게 가장 최근 소식이었죠. 그런데 KMX, 카맥스는 증권 사기 가능성으로 여러 로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지난 9월에 2분기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온 후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여러 로펌들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게 종종 보이는 패턴이긴 합니다. 아, 실적 발표랑 연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카맥스가 혹시 수요나 대출 손실 충당금 관련해서 투자자들을 오도한 건 아닌지 그걸 조사하는 거죠. 증권 사기 혐의 조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구 및 홈퍼니싱 분야인데요. LOVE, WRH, WSM, LZB. 이쪽은 다들 지난 24시간 동안은 꽤 조용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기업들 전부 지난 24시간 동안은 특별한 개별 기업 뉴스나 공시는 없었어요. 이 회사들 주가는 보통 주택시장,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나 주택 매매량, 그리고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최근 주가 움직임은 회사 자체 뉴스보다는 거시경제 영향이 더 컸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이피어 W 주가가 변동성이 컸던 건 금리 기대감에 민감하다는 걸 보여주고 RH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하니까 고급 주택 시장과 연관이 깊죠. 네, 다음은 음료 및 웰니스 분야입니다. CLH, 셀시우스 홀딩스는 애널리스트 언급이 많았고 예전에 알라니누 인수했던 거에 대한 분석도 있었네요.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거나 시장 성과 분석 같은 건 흔히 나오는 뉴스죠. 알라니누 인수 언급은 시장이 여전히 그 인수가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옵션 시장 활동에 대한 분석도 있었습니다. MNST, 몬스터 베버리지는 새로운 기관 투자자가 포지션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시스케이프 캐피털 매니저먼트라고요. 네, 아까 VVV 사례랑 비슷하게 새로운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벨리데아 같은 곳에서 나온 펀더멘털 리포트는 정량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거고요. PP, 펩시코랑 KO, 코카콜라는 지금 사기 좋은 기회다. 혹은 소비재 ETF에 좋은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언급들이 있었네요. 네, 이들은 워낙 성숙한 대형 소비재 필수주들이니까요. 애널리스트들은 주로 밸류에이션이나 배당 안정성, 그리고 이 기업들이 섹터 펀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주목하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내부자가 주식을 팔 의향이 있다는 걸 알리는 통상적인 폼 144 공시도 있었습니다. OTLY, 오틀리 그룹은 조용했고요. 네, 해당 기간 동안 오틀리 관련 주요 뉴스는 없었습니다. BRBR, 벨링브랜즈는 조인트 주스 관련 집단 소송을 해결하려고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요. 스타이플에서는 목표 주가도 올렸네요. 아, 그 소송권이요? 네, 소송 합의는 불확실성을 제고해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최근 SEC 공시 8-K 같은 데 있을 겁니다. 스타이프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겠죠. BROS, 더치브로스는 모건 스탠리랑 바클레이즈에서 계속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 모틀리풀에서는 월스트리트가 사랑하는 소비재 주식으로 꼽았군요. 네,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금융 매체에서도 좋게 언급되는 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여전히 믿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SBUX, 스타벅스는 10월 2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군요. 애널리스트들은 기존 등급을 유지했고 발표를 앞두고 예측이랑 분석이 많이 나오네요. 네, 실적 발표 전에는 늘 그렇죠. 투자자들은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스타벅스 실적 업데이트를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를 포함한 종목들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간 ETF, CGDV 같은
분석 기사도 있었는데 이건 좀 더 넓은 펀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제 의류 및 신발 분야입니다. 데커스 아웃도어에서 정말 큰 소식이 있었네요.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아주 크게 웃돌았다고요. 호카랑 유지지 브랜드가 역시 대단하네요. 네, 실적 정말 잘 나왔죠. 주당 순이익, EPS랑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핵심 브랜드인 호카가 15%, 유지지가 12% 성장했어요. 둘 다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건 정말 인상적입니다. 와, 그럼 주가도 당연히 급등했겠네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좀 빠지기도 했고 애널리스트들 반응도 좀 엇갈렸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많았지만 트루이스트나 TD카우엔처럼 오히려 내린 것도 있었거든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뭐랄까 좀 미묘한 그림인데요. 첫째는 역시 기대치죠. 데커스가 워낙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이미 엄청 높았던 거예요. 예상치를 넘긴 했지만 그 서프라이즈 폭이 시장의 눈높이에는 약간 못 미쳤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네. 그리고 둘째는 미래 가이던스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2026 회계연도 전체 가이던스가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이랬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만큼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반영된 거죠. 시장 평가는 정말 냉정하네요. 그렇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NKM, 나이키는 킴 카다시안의 SK엠스랑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있었고 지금 살만한 주식으로 언급되기도 했네요. 네, 브랜드 파트너십 같은 잠재적인 성장 동력 분석이나 밸류에이션 기반 매수 추천은 실적 발표 사이 기간에 흔히 나오는 뉴스들입니다. LUU, 룰루레몬은 최근 주가가 시장 전체보다 더 많이 빠졌고 옵션 거래가 좀 활발하게 관찰됐다고요. 네, 시장보다 안 좋은 성과를 보여하면 애널리스트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그리고 옵션 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건 주가 방향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나 혹은 위험 회피, 해징 움직임이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NO는 온홀딩은 최근 좀 하락하긴 했지만 어제는 시장보다는 선방했고 레이먼드 제임스 같은 투자은행은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군요. 네, 단기적으로 시장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이고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평가가 유지되는 건 주가에 어느 정도 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스테틱 분야 간단히 보죠. 인MMD, 인모드랑 BHC, 바슈 헬스의 솔타 메디컬 부분입니다. 두 기업 모두 지난 24시간 동안은 조용했나요? 네, 두 기업 모두 지난 24시간 안에는 새로운 주요 공식 발표나 공시는 없었습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재확인했던 연간 가이던스나 공매도 비율 같은 시장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주목할 만한 정보고요. BHC 솔타 쪽은요. 티컬이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거, 그리고 지난 7월에 발표됐던 솔타 부문에 아주 강력했던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일라이릴리의 대형 M&A,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매각 가능성 부각, 페이팔과 코인베이스에 대한 규제 압박. 네, 그리고 또 소파이 CEO의 내부자 매수를 통한 자신감 표출이나 데커스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엇갈린 애널리스트 평가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죠. 네, 오늘 쭉 보니까 기업 고유의 뉴스, 실적이나 인수합병, 법적 문제 같은 것들이 더 넓은 시장 심리나 섹터별 동향이랑 계속 상호작용한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AI 도입이라든지 규제 강화, 거시경제 상황 같은 큰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 소식들을 봐야 하는 거죠. 아까 오퍼패드 주가가 회사 뉴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에 급증했던 것처럼요. 개별 상황과 거시 환경을 같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을 함께 짚어주셔서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로운 시장의 단면들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업 발표 하나하나가 더 넓은 전략적 맥락과 시장 심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블럭의 캐시앱, 힘센 허스 같은 기업들이 AI를 구체적인 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을 봤습니다. 릴리의 신약 개발이나 WBD의 컨텐츠 전력 같은 아주 큰 얘기들 아래에서 어쩌면 AI는 이미 조용히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AI가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분야,
핀테크, 헬스케어, 미디어, 소매 등 중에서 AI의 다음 파괴적 혁신은 어디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 어떤 기존의 강자가 AI 때문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다음에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통찰을 기다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